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4단원의 두 번째 중세문학의 찬기파랑가라는 작품을 배워볼 거예요. 쉬운 작품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찬기파랑가가. 자, 쌤이 이제 공무도화가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찬기파랑가도 그렇고 공무도화가도 그렇고 이렇게 고전시가들은 그 고전시가 중에서도 이 작품의 갈래가 무엇인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작품은 고전시가 중에서도 향가라는 작품이에요. 향가. 자, 향가가 뭔가 했더니 일단은 신라시대의 모든 노래를 통틀어서 향가라고 해요. 신라시대에 지어진 모든 노래는 다 향가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4줄짜리도 있었고 8줄짜리도 있었고 10줄짜리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구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고대 가요도 이제 4줄짜리니까 4구체라고 했고요. 향가는 4줄짜리도 있고 8줄짜리도 있고 10줄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이 19채 향가를 따로 좀 떼서 특징을 더 많이 만들고 별명도 붙였었어요. 자, 19채 향가는 사뇌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사뇌가. 근데 이 사뇌가라는 게 말만 들어도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제목부터가 사뇌가 이러니까. 자, 이 사뇌가들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8줄짜리에 비해서 10줄짜리는 쓸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19채 향가는 좀 더 학식이 깊고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계층들이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의 귀족 계층 있죠. 그리고 약간 화랑들, 그리고 신라 시대에는 종교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갔어? 그치, 불교였어요. 그래서 이런 귀족, 화랑, 승려 계층들이 주로 이 향가를 창작했다라는 거죠. 19채 향가를 특히. 자, 그랬을 때 이들은 마지막 9번째 줄, 10번째 줄을 따로 낙구라고 불렀거든요. 낙구. 여기에 감탄사를 넣는 게 형식적인 특징이었어요. 감탄사는 일단 영탄법이죠. 영탄법인 건 당연하고 감탄사라는 것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놔야겠죠. 그래서 이게 19채 향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모든 향가가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은 이제 충담사라는 사람이 지은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승려 계층이 적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향가의 특징은 배경설화가 존재했어요. 배경설화. 고대 가요에도 배경설화가 있었는데 향가에도 배경설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은 향찰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향찰. 자, 향찰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 우리식대로 표기한 것을 향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자를 빌려 썼다라고 해서 차자표기법이라고 한 거죠. 차자표기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고대 가요는 한문으로 번역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향찰이라는 거는 한자 자체를 쓰기는 쓰는데 어순은 우리말 어순, 우리말 문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적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갖다가 우리말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찬기파랑가를 찬, 기, 뭐 파, 랑, 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찬, 기, 파, 랑, 가 이렇게 적죠. 이거를 외국인들도 당연히 읽을 수 있겠죠. 미국인, 영국인 모든 이제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도 찬기, 파랑가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글자만 빌려 썼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것도 이런 거잖아. 밥, 아이고, 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밥 먹어 이렇게 써. 그럼 이거를 외국인들이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 향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약간 한자를 빌렸을 때 그 중국인들이 읽을 수 없게끔 우리식대로 적은 거구나. 한마디로 약간 먹튀예요, 먹튀. 한자를 내가 먹긴 먹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쓰진 않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왼쪽, 가장 왼쪽에는 이거 있죠? 요게 바로 향찰표기법이에요. 이게 바로 향찰표기고요. 자, 여기 그다음 두 번째 칸에 와 있는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 번역본이겠죠. 그러니까 초기 이제 한글 버전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바로 현대어로 한 번 더 번역을 한 거죠. 맞다며, 그쵸? 뭐 하나를 썼는데 여러 번 번역이 됐다? 이거는 원본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한가도 솔직히 수능에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자,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찬기파랑가는요. 찬, 기파랑 가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찬은요. 찬양한다. 자, 기파랑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화랑의 어떤 한 인물인 기파랑이고요. 가는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죠.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게 보통 학교 시험에 나와요. 자, 느껴본 바람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느껴본 바람에 느끼다는 우리가 아는 그 필은 아니고요. 흐느끼다예요. 흐느끼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런 말인 거예요. 이슬을 밝은 달알이라고 되어 있죠. 이슬을 밝힌 달이 지금 화자의 눈에 뭐 달이 떠 있나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달이라는 걸 보고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마치 저 달이 기파랑의 어떤 그런 어질고 둥그런 인품을 표현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자가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구름과 함께 이렇게 쓱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모리 가른 물서리 여해라고 되죠. 몰은요, 모래예요. 모래가 갈은 있는 거 같아요. 모래가 약간 좀 이렇게 잘게 있는 그런 물서리라는 건 물가예요. 물가에 이제는 달을 보다가 물가를 보게 됐나 봐. 근데 기랑의 그쵸? 우리 기파랑 말하는 거죠. 기랑 기파랑의 즈이올씨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즈이올씨의 즈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게 원형이에요. 즘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죠. 이걸 반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세시대는 모습이란 뜻이었어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기파랑의 모습을 닮은 이런 거예요. 모습을 닮은 수풀이여라는 거죠. 수풀. 한마디로 이렇게 물가에 수풀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데 이렇게 이걸 보고 기파랑의 모습 같다라고 떠올린 거죠. 한마디로 지금 화자는 지금 1행부터 4행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자연물들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파랑을 떠올림, 달을 보고도 떠올리고요. 수풀을 보고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5행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5행까지인데, 그쵸? 6행으로 가볼게요. 자, 5행까지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1호 나릿 제벅에라고 되어 있죠. 1호는 이제 1호천이에요. 1호 나릿이라는 게 이 냇물이에요. 냇물. 1호 냇물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뭐 1호천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1호 나릿 제벅에라는 거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자갈밭에 낭이 지니시던 낭은 누구야? 기파랑 말하는 거죠.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자 여러분 이게요. 마음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아래에서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중세국어 때는 마음이란 뜻이었던 거야. 이게 마음이에요. 플러스 거기에 이제 관형격조사 이렇게 의가 붙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 그다음에 또 갓 이게 끝이란 뜻이었어요. 가장자리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갓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이렇게 붙은 건데 이제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이거 1학년 때 한 번씩 들어보죠. 자, 마음의 끝을
존느라져라는 거는 쫓고 있다라는 거야. 쫓고 있다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나는 기파랑을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기파랑의 마음에 끄트머리를 따른다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따라갈 순 없어도 그 끝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6행부터 8행까지는 약간 기파랑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기파랑을 본받고 싶다. 자, 마지막.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19채 한가는 마지막 두 줄 낙구라고 한다 했죠. 자, 이렇게 마지막 두 줄을 특별히 낙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낙구에는 감탄사가 존재한다. 이 아야 나왔죠. 이게 19채 한가의 전형성이라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감탄사를 쓰면 당연히 영탄법이고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충담사라는 화자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식까지 높아라는 건 뭐냐면 잣나무 가지예요. 잣나무 가지. 잣나무가 소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푸르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잣나무도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1년 내내 풀어? 뭐 변화가 없어? 지조와 절개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작품에서는 이 달을 뿐만 아니라 이 잣나무 역시 기파랑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달과 잣나무는 기파랑의 어떤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건 나무 입장에서는 뭔가 추위를 제공하는 즉 실현과 역경을 상징하는 소재인 거죠. 한마디로 기파랑은 그 지조와 절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도 못을 덮을이라는 건 못 덮을 이런 말인 거야. 이런 눈도 그 잣나무는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디를? 곡갈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그 생일 파티 때 이렇게 곡갈 모자 쓰잖아요. 곡갈이라는 건 이제 잣나무 가지의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잣나무 가지의 가장 높은 가지조차도 눈이 덮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굳건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기파랑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기파랑의 어떤 이러한 인품이나 기파랑의 지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특징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창기파랑가는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많이 쓰여있죠. 뭐 달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작가지라든지 이것을 통해 누구를 그렇지 제목에 등장하죠.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은 예찬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그리고 뭔가 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뭔가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기파랑을 찬양하니까 당연히 예찬적 성격이 있고요. 근데 기파랑이 죽고 나서 쓴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추모적인 성격도 있겠죠. 그 사람의 약간 좀 추모하는 그리고 정말 감정이 절절하게 드러나니까 뭐 서정적이다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찬기파랑가는 뭐 해석이 쉽진 않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충분히 할 만한 작품이니까 좀 영상을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